여러분, 예전에는 주말 오후에 백화점 한 바퀴 도는 게 작은 이벤트였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유리 진열장에 비친 내 얼굴을 한 번 보고 향수 코너에서 종이에 뿌려진 시향지를 주머니에 넣고 괜히 한 번쯤은 고가 시계를 만져보는 척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에는 뭔가가 들려있고 마음에는 이상한 안정감이 남았어요. 그래, 나도 이 도시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확인 같은 거요. 조금 더 가까운 기억도 있습니다. 첫 월급 혹은 첫 큰 프로젝트가 끝난 날. 우리에게는 늘 기념할 만한 소비가 하나쯤 필요했습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비싼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필요했으니까요. 한때 사치처럼 느껴졌던 것들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서사 속에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은 가격표인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사치라는 단어가 그 물건들을 잘 설명하지 못해요. 어떤 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어떤 건 사치가 아니라 무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성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지쳐버린 걸까요? 여러분은 최근에 비싼 것들을 보고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오히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먼저 켜지고 이걸 사면 뭐가 달라지지? 라는 질문이 앞서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질문이 하나 남죠. 정말로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계속 그쪽으로 눈이 갈까요?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아주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비싸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은 그렇습니다. 더 좋은 소재, 더 긴 내구성, 더 정교한 마감. 여기에 반박할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좋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좋음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는 좋음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하죠. 어차피 열심히 살았고 남들만큼은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그 설득은 꽤 따뜻합니다. 그리고 사회도 그 따뜻함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광고는 말해요. 당신은 특별하다. 콘텐츠는 속삭이죠. 이건 자기관리다. 주변은 웃으면서 묻습니다. 그거 어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숨은 비용이에요. 비싼 물건의 가격표는 사실 비용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유지비로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옷을 샀다고 해볼까요? 옷 자체보다 더 비싼 건 그 옷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세팅입니다. 그 옷에 맞는 신발, 그 옷에 어울리는 가방, 그 옷을 입고 갈 만한 자리. 그러다 보면 물건 하나가 아니라 세계관을 사게 되죠. 여러분은 물건을 산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할부로 계약한 겁니다. 그래도 예쁘면 됐지. 이렇게 방어하고 싶죠. 물론입니다. 예쁨은 가치예요. 그런데 그 예쁨이 여러분에게 남기는 건 종종 물건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입을 곳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더 좋은 사진이 안 나오면 아쉬워지고, 트렌드가 바뀌면 초조해집니다. 예쁨이 여러분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달리게 만드는 순간이 오죠. 그 다음 균열은 심리적 압력입니다. 사치품의 진짜 기능은 대부분 사용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호, 혹은 남이 알아봐주길 바라는 신호. 더 교묘한 건 남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때도 많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야. 여러분은 물건으로 정체성을 고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은 원래 유동적이죠. 고정하려는 순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려는 순간 비용이 듭니다. 나는 남 신경 안 써.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굳이 남을 신경 안 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건 타인의 시선이라기보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 확인되는 내 위치입니다. 이게 더 정확하죠. 그리고 이 위치 확인은 생각보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런 소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 자기개발, 소확행, 나를 위한 선물.
그런데 경제는 냉정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건 다른 선택을 포기했다는 뜻이죠.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말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물건을 사는 순간 그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었던 시간이 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가방.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200만 원은 2달의 숨통이거나 이직 준비 기간이거나 여행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물건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즉시 보상을 주고 시간은 즉시 보상을 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의 불안을 내일의 선택권과 교환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교환은 소비로 위장되어서 꽤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럼 안 사면 되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치가 무의미해진 이유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희소한 것이 희소했습니다. 그래서 비쌌고, 그래서 특별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명품의 로고는 흔해졌고, 고급 레스토랑은 예약 앱으로 관리되고, 비싼 호텔은 콘텐츠 속 배경으로 매일 소비됩니다. 희소성이 줄어들면 신호의 힘도 약해집니다. 모두가 비슷한 신호를 쓰기 시작하면 그 신호는 더 이상 신호가 아니에요. 그냥 배경음이 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더 큰 로고에서 더 작은 로고로, 더 화려한 과시에서 더 조용한 과시로. 요즘 말로 조용한 럭셔리 같은 흐름이죠.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더 고급스러운 신호 체계입니다.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게 만드는 것, 즉 대중이 아니라 상위 집단에게만 보내는 신호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취향의 진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의 고도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어는 이거죠. 나는 그냥 품질이 좋아서 사.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품질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그 말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품질이라는 말은 죄책감을 지워주거든요. 나는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이 서사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이 유지되는 동안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합리적 소비자라는 자부심으로 더 비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균열은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입니다. 사치품이 무의미해졌다는 느낌은 사실 물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체력 때문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물건을 즐길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일은 더 촘촘해지고 관계는 더 얇아지고 정보는 더 빠르게 쏟아집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산 뒤에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옷을 사놓고 택도 못 뜯은 차에 옷장에 걸어두고 전자기기를 사놓고 기능의 20%도 안 쓰고 좋은 호텔을 가서도 사진 찍느라 쉬지 못하죠. 여러분, 이건 소비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운영이에요. 물건이 많아질수록 삶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복잡함은 결국 통제감을 빼앗습니다. 내가 선택한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치의 낭만은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방어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미 샀잖아. 이게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더 지출하는 상태. 여러분은 물건을 잘못 산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잘 산 것처럼 만들기 위해 추가 지출을 합니다. 더 자주 사용하려고 일부러 약속을 잡고 더 어울리게 보이려고 또 사고 뽕 뽑아야지 라는 말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물건이 여러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기분 나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균열은 유동성입니다. 쉽게 말해 움직일 수 있는 돈과 선택권의 문제예요. 비싼 물건은 여러분의 자산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은 현금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없어요. 조치 없어요. 팔려고 하면 생각보다 값이 떨어지고 시간이 걸리고 거래가 번거롭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묶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비싸졌는데 여러분은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했던 건 어쩌면 물건이 아니라 여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유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유를 팔지 못해요. 대신 여유처럼 보이는 물건을 팔죠. 이거 사면 삶이 정리될 거야.
그런데 삶은 물건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삶은 선택권으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붕괴가 시작됩니다. 사치는 한때 낭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고 모두가 접근하게 되면 낭만은 표준이 됩니다. 표준이 되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불안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기면 더 강한 신호를 찾습니다. 더 강한 신호를 찾으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삶이 좁아집니다. 삶이 좁아지면 사치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이 구조가 돌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계속 한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놓치면 뒤처질 것 같다. 미래의 후회에 대한 공포죠. 지금 사지 않으면, 지금 누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많은 사치는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불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안을 잠깐 끄는데 돈을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불안은 학습한다는 겁니다. 한 번 돈으로 불안을 끄는 법을 배운 뇌는 다음에도 같은 방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비싼 스위치를 찾게 돼요. 더 비싼 레스토랑, 더 비싼 여행, 더 비싼 가구, 더 비싼 차. 하지만 스위치는 점점 짧게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켜집니다. 여러분은 결국 깨닫죠. 이건 끝이 없네. 여기서 결정적인 진실이 나옵니다. 사치가 무의미해진 게 아니라 사치가 더 이상 차별화를 못하는 겁니다. 신호가 인플레이션을 맞았어요. 모두가 비슷한 신호를 쓰는 시대에는 신호의 값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전보다 더 많이 쓰는데 예전만큼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배신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니 어떤 순간이 오냐면 이런 순간입니다. 거울 앞에서 비싼 옷을 입고도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 때, 좋은 차를 타고도 신호등 앞에서 옆 차를 힐끗 볼 때, 비싼 커피를 들고도 손에 든 컵이 아니라 휴대폰 속 타인의 삶을 더 오래 볼 때,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낭만이 아니라 경쟁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더 불편한 깨달음도 옵니다. 경쟁의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타인의 편집본이었다는 것. 우리는 실제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편집해준 하이라이트와 경쟁합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끝이 없고 업데이트가 빠르고 현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게임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게임에 실물 화폐를 넣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뭐가 조작일까요? 이제 사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상징에서 짐으로요. 처음에는 자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관리였고 결국에는 걱정이 됩니다.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차단. 이 수준을 내려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은 물건이 아니라 이미지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라는 건 한 번 생기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꽤 잔인하죠. 여러분, 자산처럼 보이던 것은 어느 순간 부채처럼 느껴집니다. 꼭 금융부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부채요.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말로 포장해왔지만 사실 선택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행도 휴식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이 되고 집도 쉼터가 아니라 전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조용히 지칩니다. 그 지침이 바로 무의미라는 감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죠. 그렇다면 진짜 가치는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빼야 합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팔고 싶어 하는 건 늘 감정이니까요. 설렘, 인정, 위로, 소속감. 여러분이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시장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진짜 가치는 대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진이 안 나옵니다. 자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삽니다. 예를 들어 유동성,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건 명확한 가격표가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건 그거예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여지,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여지, 몸이 망가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여지. 그 여지는 사치품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선택권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 여러분의 하루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관리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그게 가치입니다.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로 관리해야 하는 물건을 삽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만 계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버리는 주말, 버리는 에너지, 버리는 집중력, 그게 진짜 비용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과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나 건강해 라고 말해봐야 사람들은 대충 웃고 지나가죠. 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쌓아둔 모든 신호가 의미를 잃습니다. 그때는 로고도, 차도, 여행 사진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꺼지니까요. 여러분, 결국 사치가 무의미해진 건 우리가 갑자기 현명해져서가 아닙니다. 사치가 약속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경험이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치는 우리에게 통제감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통제감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배신을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겁니다. 머리는 뒤늦게 따라오고요. 이제 여러분은 한 가지 작은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구조였구나. 맞습니다. 구조를 보면 덜 휘둘립니다. 덜 휘둘리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안 산다가 목적이 되면 또 다른 신호 경쟁이 됩니다. 미니멀리즘조차 과시가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남에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면 더 자유로워지나요? 무엇을 사면 시간이 늘어나나요? 무엇을 사면 건강이 회복되나요? 무엇을 사면 선택권이 넓어지나요? 반대로 무엇을 사면 유지해야 할 게 늘어나나요? 무엇을 사면 불안이 잠깐 줄었다가 더 크게 돌아오나요? 이 질문들 앞에서 한때 사치처럼 느껴졌던 것들은 종종 조용히 작아집니다. 갑자기 싸 보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죠. 신호의 기준에서 삶의 기준으로, 타인의 눈에서 내일의 나의 눈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장면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어느 평일 밤 불을 끈 방에서 휴대폰 화면만 켜져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군가의 쇼핑백, 누군가의 여행,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식사를 봅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죠.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그때 화면을 끄고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저게 내 삶을 넓혀줄까? 아니면 내 삶을 더 좁히는 계약일까? 대답은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질문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언젠가 여러분의 소비는 여러분을 닮기 시작할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요. 그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런 감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